최근 베트남 증시가 역사상 최대 폭락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베트남 증시 얘기는 뒤에 다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최근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1일 변동폭도 엄청나서 세계 지수를 이끄는 다우지수가 하루에 12% 하락, 다음날은 급등,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매일매일 변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아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 와중에도 놀랍게도 1, 2월 수출입 무역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갤럭시 S20 덕분이라고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공식 언급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 베트남 증시는 장중 6.37%까지 하락하고 막판 반등해서 6.08%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화제가 된 이유가 2001년에 비슷한 하락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장 종목이 5개 정도밖에 안 될 때여서 23일이 단순으로 보면 19년 만에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고 하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데 6%가 뭔 대수냐 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는 하루 상하한 제한이 10%밖에 안 되어서 하루 상하 변동폭 30%인 우리나라나 심지어 변동폭 제한이 없는 미국, 영국 같은 곳에 비해 실제 변동도 훨씬 작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수가 1200에서 200까지 무려 80%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고성장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내 외부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취약함이 아직 있는 증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 충격에 약하다고 자주하는 한국도 금융위기 당시 2000에서 900선까지 약 절반이었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2년 정도 걸렸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2-3년 내에 원래 지수를 회복했는데, 베트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지수가 회복하는데 근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거품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였겠지만 전체 지수가 80%나 없어진 금융위기 당시 이 정도면 잡주들은 90%, 95% 빠졌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큰 충격이었던 금융위기 당시에도 못했던 폭락 기록을 이번에 깬 것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락 추세는 같았지만 세계 시장과 따로 놀다가 뜬금없이 기록적 폭락을 한 베트남 증시를 보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상 최장인 31연속 매도를 하는 등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에는 일반인들이 모르거나 현실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며칠간의 베트남 지수의 최신 동향을 보면 3월 23일 장중 베트남 증시 사상 최대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 세계 증시는 기록적인 반등을 했는데 혼자 또 추가 하락을 합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11.37%, 코스피 8.6%, 니케이 7.1%. 시장의 특수성이 워낙 큰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3개국의 지수가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베트남은 하락하고 한미일이 또 이틀 연속 폭등을 한 이후에야 반등을 한 것이죠. 한편 베트남 정부는 3월 14일부터 도시 주요 지역 내 영화관, 마사지숍, 노래방, 클럽, 댄스홀이 달린 호텔 등의 영업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아주 신속한 조치이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표상 14일만 해도 판정자는 단지 44명 뿐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은 그 당시도 현재도 0명입니다. 이후 다음날 15일부터는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았고 18일부터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지, 21일에는 모든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23일부터는 특히 아파트에 발생한 경우 동 전체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단지 내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사는 동 역시 전체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영업중지 조치를 시작한 14일은 공교롭게도 베트남의 F1 대회가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된 날입니다. 4월 3일부터 5일 예정되었던 베트남 사상 최초 F1 빔페스트 그랑프리가 불과 20여일 앞두고 취소, 다시 말하면 결정을 안 하다가 취소 확정인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중국도 예정에 있었는데 베트남 대회보다도 이후인 4월 19일 대회인 F1 상하이 그랑프리가 대회 2달 전인 2월 중순에 이미 연기 결정이 된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연기 결정은 20여일 전까지 상당히 늦게까지 고심하다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달아 조치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올림픽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요? 베트남은 신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격리 조치를 한 사람이 3월 22일 기준 5만 2천 명인데 113명 뿐인 것도 참 희한합니다. 이건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그렇게 자랑하던 정확도 100%의 자체 키트를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하루 1만에서 어떤 언론은 3만 개까지 생산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베트남 키트에 비해 한국 키트는 부정확하지만 3-4시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니 테스트 장비까지 해서 다 달라고 하던 베트남 보건부 차관인데요. 정확한 베트남 키트가 24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좋고 더 많은 키트를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루 테스트한 사람 수도 비공개 중인데요. 현지인들에게서는 하루 300명도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매우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주가의 흐름과 과도한 통제, 그리고 이상한 키트 낭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베트남의 사정사정에서 들어가신 삼성 LG 직원분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서명이 임박한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 부총리가 직접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한 가운데 15일로 예정된 합의의 서명은 현재 상황에서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로 예고된 1,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작년 9월에 부과한 1,200억 달러의 추가 제품에 대한 관세율 역시 기존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약속을 했고, 중국은 4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농산물을 구입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 환율, 무역 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일 공식적인 서명이 있어야 그 전문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한 13일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 대상 국가로 돌려놨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8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었죠.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축통화국가 미국 입장에선 더더욱 그런데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부,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위안화 환율 조정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국가와 전문가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특정 국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자국의 이득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혹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제재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이 환율 조작국인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풀어주면서 환율 관찰국으로 그 단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의도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삼가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투명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고 빠지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 수준이어서 미국이 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를 만족시켰습니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국가, 그리고 GDP의 2%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3%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이렇게 3가지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데요. 이 중에 2가지를 충족시키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의 10개 국가가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고요. 사실 관찰 대상국은 미 재무부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1년 후에 미국 기업 투자 제한 등의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의 1단계 합의가 정말 임박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 완화, 환율 조작국에서 풀어주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으며, 미중 무역 전쟁은 1단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추후 2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해당 2단계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러한 예민한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서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2018년 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인 2.7%포인트로 하락한 상태이고 작년 상반기에는 대외 수요와 투자 둔화로 1.4%포인트까지 급감하면서 이미 추가적인 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경제 성장 전망, 좀 더 강력한 거시적인 정책이 담보되어야 한다 보았고 한국은 공공부채, 즉 정부 차원에서 부채겠죠. 이 부채가 GDP 대비 35% 수준으로 매우 낮고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통화 정책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한 전체 국가를 다룬 요약문에서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뒤에 이 성장 자극을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제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럽 국가들이죠. 외부적인 영향 역시 많이 받는 국가들이에요. 실제로 작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독일 제조업도 많이 고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GDP 대비 공공부채 역시 82% 정도로 부채 수준도 매우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있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겠죠. 사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좀 말이 많지만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부 차원의 공공부채가 있죠. GDP 대비 250%, 300%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죠. 부동산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많다, 잠재적인 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무려 1,500조 이상이다, 이렇게 언급이 많은데 실상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로스하게만 간단히 보더라도 캐나다나 많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만 보더라도 이 모기지 대출 개념으로 집값의 90%, 100% 이렇게 대출이 나와요. 30년, 40년 만기로 정말 많은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죠? 2018년 이후로 서울 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때 담보대출 40%로 철저히 묶어버렸어요. 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한 최근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담보대출 2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을 금지시켜버렸죠. 또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이 DTI 비율만 보더라도 3년 전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웬만한 유럽 국가들 다 200% 육박하지만 한국은 160%대예요. 일본 130%, 미국 110%, 결코 위험 수위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물론 2017년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실수요자들마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최근 1, 2년 증가폭은 2.2%로 좀 크게 나오는데 꽤나 높은 수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꽤나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 상에서는 이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통화가 창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에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올해 510조 슈퍼 예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어찌되었건 미국을 필두로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재정 확대, 양적 완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유동성,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인 ECB와 BOJ, 제로 대출금리, 마이너스 예치금리와 각각 월 200억 유로, 연 80조엔 규모의 대규모 양적 완화를 유지할 전망이고 미국 연준 역시 2020년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에 어느 정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1.5에서 1.75% 급간으로 내린 상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걸려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이 경기 부양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고용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이렇게 수치가 나오거나 물가 상승률에 하방 압력 받으면 다시 한번 금리 내릴 거예요. 달러, 유로, 엔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축 통화 국가들의 이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 국가들의 화폐 유통 속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원화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거시경제에서 일종의 룰, 규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느냐? 이 시중에 풀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잡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죠. 2020년에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2차례 언급이 나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결국 공급을 확대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잡힐 텐데 아직 3기 신도시 공급, 입주 요원하죠. 여전히 서울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압박과 겹쳐서 이 서울시에 의해서 철저히 막혀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라는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이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거의 8년간 매물이 묶여버렸어요. 이 작년 12월 16일에 나온 대책을 통해서 10년 이상 보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길을 열어줬지만 생각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만으로 얼마나 시장에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의 입장은 이 막대하게 풀리는 돈, 유동성의 위력을 알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 반복적인 수요 규제, 억제보다는 확실히 공급을 준다는 시그널, 그리고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많은 자산가들이 부동산 외에 매력적으로 삼을 만한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주식시장 올해 4월부터 또 규제가 커지죠. 대주주 기준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집니다. 또 2021년 내년부터 3억으로 드라마틱하게 더 낮아져요. 이 장내에서 양도할 때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국내 자산가들 가뜩이나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갖는 분들 많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악재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15억 이상 주택 어느 정도 안정세에 돌입한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지역 저가 주택들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심리와 유동성이 겹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